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이제 6번째 챕터로 생산 운영 관리 파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예, 과목별로 8가지 과목인데 회계랑 재무를 묶었으니까 결국 챕터 7이 끝이거든요. 그 뒤쪽은 이제 실전 문제들이랑 모의고사라서 이제 정말 개별 챕터들의 문제는 거의 끝이 나 가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정말 대단한 여정인 것 같아요. 예, 좋아요.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또 행복해 하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오늘부터 할 거는 생산 운영 관리고요. 생산 운영 관리에 우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과 함께 크게 정리부터 좀 합시다. 우리 늘 그랬던 것처럼 정리부터 좀 하고 진행할게요. 자, 생산 운영 관리는 크게 설계 파트와 관리 파트로 두 파트로 나뉩니다. 그러면 이제 안쪽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볼 건데요. 제일 첫 번째 설계 파트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 다시 좀 쓸게요, 여러분. 자, 설계 파트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그렇죠. 바로 제품 설계 단계일 겁니다. 우선 어떤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는요,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설계가 가장 우선되어야겠죠. 그래서 제품 설계가 가장 먼저 일단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제품 설계를 할 때는요, 요즘 여러분들이 하나 좀 기억해 놔야 되는 게 과거에는, 자, 기억해야 될 게 제품 설계가 과거에는 순차 설계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설계를 할 때 그걸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갔던 걸 우리는 순차 설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환경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순차 설계를 통해서 제품의 어떤 프로토타입이 혹은 원형 타입이 딱 나오게 되면 그걸 마켓에 테스트하는 그 시기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이 순차 설계를 하지 않고 전부 다 동시 설계라는 걸 합니다. 즉 뭐냐면 그 제품의 설계 도면을 작성함과 동시에 뭘 하냐? 다른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설계할 때 공정도 어떻게 하고 실제 작업의 배치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순간적으로 쫙 같이 해버리는 걸 동시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야 정말 시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맞추어서 어떤 프로토타입을 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마켓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제품 설계에서는 우리 동시 설계라는 걸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품 설계가 끝이 나면 우리는 그 다음 뭐냐? 공정 설계라는 걸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요. 공정 설계. 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공정 설계를 할 때는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자, 공정 설계는 우선 단속 생산 공정, 단속 생산. 두 번째는 연속 생산이 있어요. 즉 공정을 단속 생산을 할 것인가, 연속 생산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걸 이제 공정의 유형을 결정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단속 생산의 대표적인 게 다품종 소량 생산 같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연속 생산의 대표적인 게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 같은 것들을 의미해요. 왜 단속 생산이냐? 그거는 범용적인 기계 설비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의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 지내야 되는, 즉 지나쳐야 되는 공정들을 그때그때 옮겨가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의 주문이 들어와서 그 공정을 내가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B라는 제품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럼 A가 여기 지나고 B가 여기 지냈는데 요 두 개가 동시에 그 다음에 요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얘가 먼저 가서 쓰고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공정의 연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죠? 갔다가 서고 이런 현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단속 생산이라고 하고요. 연속 생산은 우리가 현대차에서 차 만드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제품 라인에 쭉 가면서 서는 거 없이 라인 밸런싱만 맞으면 쭉 가면서 생산이 되는 것. 그걸 우리는 연속 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공정 설계.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정 설계까지 끝을 내고 나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이제 공정에 맞춰서 설비 배치를 해야 됩니다. 요 공정에 맞게 우리는 설비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색깔을 달리. 단속 생산 같은 경우는 설비 배치를 어떻게 하냐면요. 공정별로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 공정별 배치. 두 번째, 연속 생산 같은 경우는 제품별로 놔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품별 배치라고 합니다. 제품별 배치. 이런 거 말이에요. 단속 생산. 대표적으로 이런 거 말하죠.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놔둬서 예를 들어서 요 공정을 A, 요 공정을 B, 요 공정을 C, 요 공정을 D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는 게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그럼 냉장고를 가기 위해 냉장고가 제품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A 공정을 거쳐서 B 다음에 D를 해야 냉장고라는 제품이 나온다라고 해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TV라는 제품이 주문이 들어왔다. 그럼 TV는 A랑 C만 거치면 TV가 나온다라고 해보죠. 이런 게 뭡니까? 비슷한 공정끼리만 모여있다 그래서 이걸 공정별 배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습니까? 두 번째, 제품별 배치는 이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차죠. 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라는 차가 있다면요. 제네시스를 생산하기 위한 라인을 딱 형성을 해요. 그럼 요 공정은 요 순서대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요 제품에 딱 투입이 들으면 요렇게 딱 되면 요 라인에는 뭐가 나와요? 무조건 제네시스만 나오는 거죠. 요 라인은 다른 제품을 만드는 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품별 배치.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설비 배치까지 끝을 내고 나면요.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여기까지가 세 가지가 기계 작업에 대한 이야기라면 기계에 대한 이제 작업이 끝이 났으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사람에 대한 그렇죠, 작업. 그걸 우리는 방법 연구와 작업 측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 보세요. 여기서 방법 연구라는 건 기본적으로 작업자들의 행동을 주로 연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 측정이라는 건 그들의 작업 시간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이들은 표준 행동을 만들어내고요. 표준 행동을. 그 다음 작업 시간을 측정을 해서 우리는 표준 작업 시간을 찾아내요. 표준 시간을. 그럼 표준 시간과 표준 작업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1일 해야 되는 표준 과업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과업을 기준으로 요걸 실천한 사람한테는 고임금을 주고 아닌 사람은 저임금을 주는 이런 행태가 바로 사람에 대한 연구, 방법 연구와 작업 측정이 돼요. 여기까지 하면 기계를 어떻게 세팅해야 되고 사람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 것까지 설계가 끝이 난 거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공장을 세워서 이걸 그대로 구현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공장 입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공장 입지 결정까지. 됐습니까? 이 공장 입지 결정에 조금 이따 나중에 하겠지만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어떤 공장 입지가 가장 좋은지 이런 것도 설명할 겁니다. 됐죠? 문제 가서 하죠. 어쨌든 이렇게 쭉 해서 공장 입지까지 결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공장이 이제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죠. 이제 뭐 해야 돼요?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 과정이 뭡니까? 관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 1단계, 2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관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관리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무작정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만큼 생산을 해야 될지 우리는 생산 계획을 첫 번째 하는 겁니다. 생산 계획. 흔히 이 생산 계획을 우리는 총괄 생산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제일 먼저 첫 번째, 총괄 생산 계획. 이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됐죠? 조금 안 예뻐서 새로 쓸게요. 마음이 조금 급하다 보니까 조금 글씨가 안 나오네. 다시 해볼게요. 생산 계획인데 일반적으로 총괄 생산 계획이라고 그래요. 이게 첫 번째.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총괄 생산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수요 예측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요 예측하는 방법에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 이런 것들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양적 방법 뭐 있습니까? 뭐 시계열 분석 혹은 뭐 회귀 분석 이런 게 있고요. 대표적인 또 질적 방법 중에 하나는 델파이 기법 이런 것들이 있죠. 오케이. 이게 총괄 생산 계획. 자, 이렇게 해서 총괄 생산 계획이 끝이 나고 나면요. 그 다음 이제 우리 두 번째 뭐 하냐면요. 이제 우리는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공정관리. 이제 실제로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정별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 가야 될지 공정관리를 합니다. 이때는 동시에 그 공정이 얼마만큼의 시간이 투여가 돼야 되는지 일정 관리도 함께 해요. 이렇게. 이게 공정관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정관리 끝이 나고 나면요. 그 다음 뭐 하는 거냐면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의 제품들을 우리는 창고에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죠. 재고 관리를 해야 되고요. 동시에 뭡니까? 기계 설비가 노후화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되죠. 그래서 설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제품이 나온 거, 우리 그걸 이제 잘 관리해서 최종적으로 뭡니까? 그 제품이 양품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죠. 그걸 마지막 품질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생산 운영 관리의 바로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한번 또 정리할게요. 우리 생산 운영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몇 개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재고 관리예요. 이거 제일 중요해요. 이 재고 관리는 경제적 주무 모형에 해당되는 EOQ나 혹은 ABC 재고관리법, 뭐 이런 거, ABC 재고관리법. 그 다음에 재고 관리의 대표적인 뭐 지트 생산 시스템 이런 것들 등등등등을 아주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역시 생산 운영 관리의 중요한 주제 품질 관리가 있어요. 여기는 전사적 품질 관리 TQM이나 혹은 또 뭐 있습니까?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식스 시그마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죠.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 체크를 하자면 총괄 생산 계획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도 수요를 어떻게 잘 예측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서 저것도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건 뭐냐? 공정 설계에서 바로 이 단속과 영속에 관련된 다품종 소량 생산과 소품종 대량 생산에 관련된 요 내용.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연속적으로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조금 중요하겠죠. 사실 생산 운영 관리의 4대 주제가 이겁니다. 재고 관리, 품질 관리, 총괄 생산 계획, 그 다음에 공정 설계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생산 운영 관리의 전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하나만 더 합시다. 여기서 생산 운영 관리의 목표의 4대 목표라는 게 있는데 우리 아까 이제 문제는 이게 4대 문제고요. 그 말고 목표가 뭐냐면요. 생산 운영 관리는 첫 번째 목표가 품질, 두 번째 원가, 세 번째 납기일, 마지막은 뭡니까? 유연성이 됩니다. 자, 생산 운영 관리에서 당연히 품질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품질은 높게, 원가는 낮게, 납기일은 빠르게, 유연성은 높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항상 서로가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품질을 높이려면 원가가 따라 높아질 수밖에 없고 원가를 낮추면 품질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런 상당한 상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중에 우선순위를 뭘 정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건 어떻게 하냐? 기업의 경영 전략과 일치시켜서 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게 바로 생산 운영 관리의 전체 모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고생했고요. 이제 우리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설계 파트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지금 제가 앞쪽에서 다 했던 거니까 하나씩 그냥 바로 들어가 보죠. 한번 해봅시다. 자, 기출 변형 문제부터 들어가 볼게요. 가장 일단 워밍업 같은 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사실 거의 시사상식처럼 나오는 건데 한번 봅시다. 1980년대 들어 일본 산업계에서 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의 스키너 교수가 제시한 The Missing Link in the Corporate Strategy의 개념은 학계와 업계에서 관심이 대상이 되었는데 이때 Missing Link가 뭐냐? 이건 바로 생산 전략을 말해요. 정답 몇 번? 4번이 됩니다. 그냥 이건 너무 상식 같은 이야기라서 이런 게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네요. 487번. 생산관리의 주요 활동 목표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네요. 그렇죠? 품질, 원가, 납기, 유연성 아닌 거는 1번 포지셔닝이 되겠네요. 자, 488번 한번 봅시다. 서비스업의 운영 관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과 틀린 거 물었습니다. 볼게요. 서비스는 시간 소멸적 특성이 있어서 서비스업의 경우 수요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그렇죠. 서비스는 재고로 저장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수요 관리를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너무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이렇게 조금 균일하게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대부분의 서비스는 서비스 패키지를 구성하는 유무형의 속성들을 혼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서비스라는 건 무형이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서비스의 무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외에 외적인 카드를 준다든지 혹은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머그장 같은 걸 준다든지 이런 거를 서비스를 유형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 기업도 뭔가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형성이라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서비스 수요의 성수기와 비수기 주기는 일반적으로 제조업보다 짧고 격차도 큰 경향이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무형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좀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재고로 축적도 어려우니까. 4번, 서비스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종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고려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서비스가 균질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맥도날드나 롯데리아에서 전부 다 그 고객들이 아주 균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교육 훈련을 그렇게 시키죠. 5번, 표준화 정도가 높고 자본 비용이 낮은 대량 서비스로 분류되는 도매점의 경우 종업원의 충성도 획득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업원의 충성도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렇죠? 표준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489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나타내는가? 고객이 서비스를 느낄 때 차갑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서비스를 따뜻하게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물적 환경과 시설 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여기까지는 고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간의 이 접점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접촉이 좀 작은 거예요. 고객 접촉이 낮다라는 거죠. 고객 접촉이 낮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 또한 운영 절차를 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 서비스의 표준화를 달성한다. 여러분 서비스를 표준화를 달성한다라는 건 고객화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객화가 낮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 고객 접촉과 고객화 정도가 낮은 서비스. 오케이. 자, 490번 한번 봅시다. 생산 시스템은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생산으로 구분된다.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그쵸? 자, 1번 제품은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입물과 산출물의 균질성이 높다. 그렇죠. 서비스는 이질성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제품은 당연히 그것보단 높겠죠. 그러니까 1번 맞네요. 2번 서비스는 제품에 비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가 용이한 게 아니라 훨씬 어렵죠.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재고로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정답 2번. 3번 서비스는 제품에 비해 생산 프로세스에 대한 특허 취득이 어렵다. 그렇죠. 아무래도 무형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사실 특허로 만들기가 좀 어렵죠. 여러분 레시피 있잖아요. 레시피. 그 레시피가 특허로 보호가 안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 그 레시피가 이게 생각보다 이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호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특허 취득이 어렵습니다. 4번 서비스는 제품에 비해 산출물 품질에 대한 측정과 품질 보증이 당연히 어렵죠. 왜? 유형의 물건이 아니라서. 5번 서비스는 제품에 비해 생산 프로세스에 대한 고객 참여도가 굉장히 높죠. 고객이 그래서 참여된 상태에서 서비스가 생산과 동시에 뭡니까? 소비되고 있죠. 오케이. 정답 2번 됐네요. 491번 다음 중 납기와 관련한 경쟁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거를 물었습니다. 1번 연구개발 시간의 단축은 신제품의 개발 주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쟁 회사보다 더 빨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연구개발 시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제품이 빨리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오케이. 2번 적시 인도란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제품을 전달하는 능력을 말한다. 정확한 말이네요. 3번 빠른 인도 시간은 고객의 주문을 받고 빠른 시간 내에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뭐 그렇죠. 뭡니까 그거? 도미노 피자의 3082 이런 거 말하죠. 그 빠른 인도 시간이죠. 그런 거. 4번 재고 자산이나 여유 생산 능력은 제품의 인도 시간을 줄여준다. 그렇죠. 재고 자산이 있으면 고객이 원할 때 바로 줘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제품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5번 순차 설계는 기업의 시간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법을 일종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순차 설계는 기업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럼 뭐가 이거예요? 뭐가 시간 경쟁력을 높여줘요? 동시 설계. 정답 몇 번? 5번 되겠네요. 좋아요. 자, 됐고요. 492번 한번 봅시다. 492번. 생산 시스템의 경쟁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보겠습니다. 우선순위는 품질, 그 다음에 원가, 그 다음 납기일 유연성이었죠. 자,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만 봐도 답은 나오네요. 3번 신뢰성인데 한번 봅시다. 1번. 품질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제품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적합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능력도 포함된다. 그렇죠. 품질에 대한 4가지 중에 첫 번째 품질 맞죠? 두 번째 원가도 맞죠?
원가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투입 자원을 확보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가격 경쟁력, 효율성을 의미합니다. 맞죠? 신뢰성 맞아요? 아니죠? 정답은 3번 바로 나오겠네요. 신뢰성 경쟁력은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생산 운영 관리 4대 목표가 아닙니다. 4번 유연성 경쟁력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주문 물량의 대소에 관계없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오케이, 유연성 말 그대로 대응하는 유연성. 5번에 납길 여기서는 시간이라 그랬네요. 시간 경쟁력은 빠른 제품 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빠른 인도, 그렇죠, 적시 인도 이런 것도 포함되죠. 납길. 오케이. 정답은 3번. 오케이. 493번 시계열 분해법은 시계열 변동을 4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그 4가지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 맞는데 딱 하나 아니죠. 뭡니까? 5번 인과. 이건 뭐예요? 이건 나중에 회귀 분석에서 많이 쓰죠. 회귀 분석. 회귀 분석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쓰는 거니까 인과 변동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이건 인과관계 예측 기법. 인과 변동은 인과관계 예측 기법이니까 주로 회귀 분석 같은 데서 사용이 돼요. 오케이. 자, 494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네요. 그렇죠? 정제적 주문량 EOQ는 정말 자주 나오죠. 제품 A 연간 수요는 10,000개로 예상된다. 이 제품의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이 단위당 200원이고 주문 1회당 소요되는 주문 비용이 100원이다. 이 경우 경제적 주문량 EOQ의 최적 주문 횟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경제적 주문량이 여러분들 공식을 알고 있냐? 그죠? 루트 뭡니까? C분의 2 OD가 되죠. 자, C가 뭡니까? 이게 뭐예요? C는 단위당 연간 재고 유지 비용. 이건 단위당 연간 재고 유지 비용. carrying cost라고 해서 재고 유지 비용. 요거는 뭐가 되냐? 재고 유지 비용은 요거는 변동비가 됩니다. E는 상수고 O는 뭐냐? 오더링 코스트. 요게 뭐예요? 요거는 바로 주문비가 되죠. 1회당 주문비. 주문비는 경제적 주문량 가정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요거는 고정 비용이 되죠. 고정비. D는 뭐예요? 디맨드, 연간 수요. 그럼 계산하면 되죠. 쉽죠? 사실 이 공식만 알면 되게 쉬운 문제죠. 자, 봅시다. 연간 수요가 100만 개래요. 그럼 여기가 100만 개. 100만 개래요. 만 개. 죄송합니다. 10,000개. 이 제품의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이 단위당 얼마래요? 200원. 여기가 200원. 1회당 소요되는 주문 비용, 오더링 코스트가 100. 이거잖아요. 그렇죠? 2 곱하기 100 곱하기 10,000 나누기 200. 그거 루트 씌우면 되죠. 몇 회입니까? 총? 오케이. 정답은 3번 100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해보면 요거 200이잖아. 요거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만은 어떻게 돼요? 100의 제곱이죠. 그러면 100의 제곱을 루트로 해보면 요거 날라가니까 100회가 되겠죠. 오케이. 정답 3번. 좋네요. 자, 495번 보겠습니다. 원가를 경쟁 우선순위로 하는 제조업체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가장 옳은 거죠. 맞는 거 찾아라. 그래서 맞는 거 원가. 원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을 많이 해서 그래서 원가의 그 단위를 좀 다운시켜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죠. 그럼 1번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가 아니라 뭡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가 되겠죠. 일단 볼륨을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그렇죠? 두 번째,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작업자들을 교차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이건 거의 다 기계적으로 일 처리할 수 있도록 굉장히 뭡니까? 그 종업원들을 기계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죠. 이것도 틀렸네. 다양한 일 처리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생산 라인의 자동화를 위한 투자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여러분, 이 원가를 경쟁 우선순위로 두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렇죠. 이런 자동차 회사들 이런데. 물론 여기는 뭐 엄밀히 말하면 아닐 수는 있긴 합니다만 이런 대량 생산 체제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에 따라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로 원가를 경쟁 우선순위로 갖고 있죠. 정답은 3번. 고객 맞춤형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기 힘들죠. 원가를 경쟁 우선순위로 보려면. 그다음 숙련된 작업자들이 필요하지 않죠. 단순 그냥 노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정답 3번. 자, 496번 한번 봅시다. 커피를 생산하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수단 및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틀린 거 물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번. 제품 생산 프로세스를 바꾸어 동일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다. 이거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바로 납기일을 단축한 거니까 맞죠? 그 4대 목표 중에 품질, 원가, 납기일, 유연성이니까 납기일이니까 이거 맞네요. 2번,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종합적 품질 경영에 참여하도록 해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품질을 향상시킨 거니까 맞네요. 3번, 신기술 도입으로 원두 가공 방식을 수정하여 커피 품질, 품질 향상, 역시 품질 맞네요.
4번 제품을 납품하는 대형마트의 재고 시스템과 연계된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고 회전율을 낮췄다. 자, 다 맞는데 재고 회전율이 낮으면 잘 팔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재고가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시스템을 연계했으면 재고가 잘 팔려서 재고가 항상 뭡니까? 많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높였다라고 해야 됩니다. 말장난 같은 문제네요. 그렇죠? 정답은 4번. 5번 지속적인 R&D를 통해 경쟁사보다 좋은 맛의 커피를 생산할 수 있다. 역시 품질을 높인 거니까 맞네요. 자, 497번 공정별 생산 배치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공정별 생산 배치는 주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공정별로 갖다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TV가라는 주문이 들어오면 TV는 이렇게 해서 TV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세탁기가 들어오면 세탁기는 이렇게 해서 나온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1번. 제품의 수정, 수요 변동, 작업 순서 변경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건 아무래도 법령적 기계를 쓰고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수요에 순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번, 법령 설비를 이용하므로 진부와 위험 및 유지 보수 비용이 적다. 그렇죠? 하나의 기계로 여러 개를 쓸 수 있으니까 법령 설비. 3번, 비숙련공들도 전문화된 설비를 사용할 수 있어 작업자 훈련 및 감독이 용이하다. 이건 전부 다 여러분들 공정별 생산 배치는 비숙련공이 아니라 누가 써야 됩니까? 그렇죠. 그때그때 판단력이 굉장히 요구되기 때문에 숙련공을 요하게 됩니다. 틀린 거는 정답 3번. 4번, 적은 수량을 제조할 경우에는 제품별 배치보다 원가 면에서 훨씬 유리하죠. 그렇죠. 제품별 배치는 왜냐하면 동일한 기계들을 여러 개 써야 되거든요. 제품마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5번, 작업자가 작업 수행 시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죠. 법령 기계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융통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숙련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 3번. 좋아요. 498번 봅시다. 생산 및 서비스 설비 배치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거,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1번. 놀이공원은 공정별 배치가 적절하다. 그렇죠. 대표적인 공정별 배치 중에 하나가 이 놀이공원이에요. 오케이. 맞죠? 2번. 생산 제품의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무거워 이동이 어려울 경우 고정형 배치가 적절하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고정형 배치가 바로 이 빌딩 건설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빌딩 자체가 생산품 자체가 너무나 크고 무겁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딱 갖다 놓고 그냥 모든 기계들이 거기 와서 만들어서 탁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제조업의 생산 제품에서 표준화보다는 고객화 정도가 높을수록 그렇네요. 고객화 정도가 높을수록 공정별 배치. 그럼 표준화 정도가 높을 때는 제품별 배치. 맞죠? 4번 다품종 소량 생산의 경우 제품별 틀렸네. 다품종 소량 생산의 경우 뭡니까? 공정별 배치.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고객화 정도가 높은 거죠. 정답은 4번이 틀렸네요. 5번 공정별 배치가 제품별 배치보다 생산의 효율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적은 수를 생산할 때에는 공정별 배치가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공정별 배치가 제품별 배치보다는 효율성이 낮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좋아요. 자, 499번 제조물 책임에서 규정하는 결함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물었습니다. 이게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라 그래서 한번 봅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조물 책임에서 규정하는 결함의 유형은요. 크게 자, 제조 PL 요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요. 첫 번째 유형은 설계상의 결함.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제조상 결함.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표시상 결함. 자, 여러분 뭐냐면요. 쉬워요. 설계상 결함이라는 건 그 제품의 설계 자체, 설계하는 그 도면 자체에서의 어떤 그 설계 상태에서의 그 시작점에서부터의 결함이 생겼을 때는요. 그건 제조업사가 그거를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물건에 대해서 피해를 소비자가 받으면. 제조상은요. 설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걸 실제로 구현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역시 뭡니까? 제조업자가 책임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표시상 결함은요. 그 물건을 썼을 때 어떠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뭡니까? 경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붙여놔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거나 혹은 붙여놨더라도 잘 안 보이게 해놓으면요. 그것 역시도 그걸 소비자가 사용했다가 피해를 입게 되면 그건 제조업자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세 개요. 이 세 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보면 어라? 설계상 결함 맞고요. 제조상 결함 맞고요. 그 다음에 표시상 결함 맞죠? 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예요? 경고상 결함이 표시상 결함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표시상 결함은 다른 말로 경고성 결함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됐어요. 자, 500번 한번 봅시다. 이거 조금 전에 봤던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했는데요. 그게 여러분들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이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 세 가지 해당하지 않는 것. 예외 현상들이 있어요. 자, 보면 1번.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된 제조물. 이거 아까 뭡니까? 그 제조상 결함이 되겠죠? 이것도 맞죠?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합리적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이건 뭡니까? 설계상 위험. 3번에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합리적 설명이나 경고. 이건 뭡니까? 그렇죠. 표시상 위험 혹은 경고상 위험. 그렇죠. 결함. 그 다음에 4번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에 과학기술 수준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게 예외입니다. 정답 몇 번? 4번. 5번에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합된 이거 뭐 제조상 결함. 그렇죠. 여러분 분류가 되겠죠. 자, 여러분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건 해설을 잠깐 봅시다. 우리가 제조물 책임에서 예외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여러분들 해설의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예요. 두 번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그 다음 세 번째,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세 번째. 네 번째,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했을 때에는요. 뭡니까? 면제하고 있습니다. 책임에서 어느 정도? 그렇죠. 면제하고 있어요.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우리 제조물 책임법이다. 뭡니다? 설계상 결함, 제조상 결함, 그다음에 표시상 결함. 표시상 결함은 다른 말로 경고상 결함이라고 한다. 오케이, 됐네요. 그래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계 출제 예상 문제부터 진행해 볼게요. 감사합니다.